네, 발표할까요? 네. 네. AD 테크놀로지 발표하려고 하고요. 원래 저희 브레인스토밍 발표가 지난주 수요일에 그때 이제 맞춰서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지난주 이제 수요일, 목요일부터 계속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인 면이 있어서 약간 이제 발표하는 데 있어서 좀 드는 분들에게 약간 아쉽고 좀 그런 게 있지만 공부하면서 느낀 게 꼭 지금 이 주가 레벨에서 이제 사는지 안 사는지는 그런 건 사실 어렵고 모르겠지만 공부해두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업황 상태인 것 같아서 한번 이제 발표를 이제 그대로 요 종목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CES 2024 이제에서도 제가 요런 것들 써놨는데 여기 써놨던 얘기들의 핵심은 뭐냐면 올해 그런 이제 가전 제품들 또는 여러 가지 신기술이 들어간 제품들, 여러 가지 서비스 영역들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모두 다 AI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AI 서비스든 AI 다 AI를 묻혀서 진짜 얼만큼의 AI 기술을 사용하는지는 몰라도 소비자에게는 일단 AI 얘기를 해서 묻혀서 나오려고 하는 제품들과 서비스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AI 관련 연산 칩들과 또는 AI 관련 지금은 들리시나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집 밖에 나와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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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디까지 제가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이제 CES 2024 요 행사에서 뭐 레빗에서 낸 이런 제품도 있고 삼성에서 낸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이런 대표적인 제품들이 아니더라도 여러 회사들에서 다 AI 관련 서비스나 AI 관련 언어 모델을 탑재한 또는 AI 연산을 탑재한 제품과 서비스들이 이제 등장하는 시대에 저희들은 접어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회사가 수혜냐 하면 당연히 다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뭐 ARM,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다 수혜인데 또 우리가 그렇다고 뭐 기존의 수혜 업체를 프리미엄을 주고 살 수도 있지만 조금 프리미엄을 덜 주고 살 수 있는 회사는 어디 있을까 이렇게 공부해 볼 때 어떤 이런 디자인 하우스 BM, 뭐 칩리스라고도 불리는 이 BM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종목 추천 이런 개념으로 들으시기보다 어떤 산업에 대한 공부 또는 BM에 대한 공부 측면으로 들어주시고 또 이 회사를 같이 삼성 파운드리의 성장과 함께 응원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꼭 투자하지 않더라도 지켜볼 만한 매력과 재미가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만약에 얘기 드리다가 소리가 안 들리면 뭐 형부님이나 누구든지 마이크 켜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인터넷 연결 상태나 마이크 상태 체크해보고 제가 지금 평상시에 발표하던 데가 아니라 밖이라서 조금 상황이 고르지 못한 점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네, 발표를 이제 조금 어,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AI 시대로 오면서 ASIC 반도체 또는 뭐 ASIC 반도체라고 하는 이런
반도체의 쓰임이 많이 확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제 ASIC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ASIC이라는 건 뭐냐면 맞춤형 반도체로 앞으로 AI가 확대될수록 많이 이제 쓰일 수밖에 없는 반도체 칩입니다. 그래서 AI라고 하면 GPU가 중요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GPU가 제일 중요해요. GPU가 병렬 연산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하기 때문에 GPU가 제일 중요한데 GPU는 어떤 우리가 얘가 이런 하나의 모델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테스트해보고 또 가중치 변경해서 다시 또 테스트하고 해서 최적화된 모델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들을 할 때 제일 좋은 병렬 연산이 빠르기 때문에 좋은 칩인데 에이직 반도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 학습이 끝난 하나의 AI 연산 모델, 언어 모델을 이 언어 모델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만 딱 타겟해서 요 계산과 이 연산만 최적화되도록 한 게 에이직 반도체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이직 칩이 왜 필요하냐? GPU를 다 달면 되잖아. GPU를 다 달기에는 개별 하나하나의 제품들이나 그런 데에 들어갈 수 있는 GPU의 부피나 사이즈나 비용적 측면이 크고요. 또 GPU는 하나의 생성된 어떤 연산을 그때마다 다 체크하는 거라면 에이직은 이미 그 다 체크해서 야 요런 입력이 들어오면 요렇게만 하면 돼. 요런 입력이 들어오면 요렇게만 하면 돼. A부터 Z까지가 있으면 내가 A 역할을 할 때는 이 A 칩, Z 역할을 할 때는 이 Z 칩, 내가 R 칩을 할 때는 이 R 칩 이렇게 자기 역할에 딱 특화된 칩들이 이제 에이직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GPU를 쓰면 결국 그 병렬 연산을 실시간으로 다 통신 모델이 소화하고 그걸 다 전기가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나 또 전기 소모나 발열 측면에서 너무 비용이 크죠. 그래서 에이직 칩이 개별화된 서비스와 제품들에서는 더 필요해진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이 회사를 보면 이 회사는 과거에 이제 TSMC, 현재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에 그 밸류 체인 어, 어그레게이터 해서 같이 사서 협력해서 VCA라고 보통 블로그나 노트에 나오는데 VCA에 등록돼 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즉 세계 1위 TSMC와 레퍼런스를 가졌던 기업인데 그 회사와 이제 VCA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TSMC 밸류 체인에서 우린 벗어나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 TSMC가 이 보는 회사의 VCA 자격으로서 전 세계 기업을 상대할 수 있게 해주지 않고 국내 기업들로 한정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자기들의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계적인 그런 팬리스 업체들을 고객으로 두고 싶다 해서 삼성 파운드리로 이제 들어가는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숫자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상승한 유명한 기업 이제 ARM 같은 회사의 토탈 디자인 파트너로 국내 기업 중에 유일하게 선정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내용들은 일단 넘어가고요. 이 회사의 어떤 뭐 종속 기업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에 이제 하는 게 뭐냐, 뭘로 돈 버냐 하면은 이 회사는 용역 개발과 제품 양산 두 개로 돈을 법니다. 용역 개발은 뭐냐? 야, 이런 칩을 만들고 싶은데 이거 너 설계도 이거 좀 우리 거 보완해 줄 수 있어? 또는 너네 이런 설계 칩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설계도를 만들거나 또는 조금 디벨롭하는 그게 용역 개발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막 완전 4나노, 5나노, 3나노의 어떤 선단 공정에서는 100명, 150명의 인력이 필요한 그런 영역입니다. 그리고 제품 양산 이쪽은 이제 팬미스와 계약을 맺어서 파운드리랑 또 후공정까지 해서 우리가 턴키로 수주를 받아서 또는 우리가 개발했던 그런 칩들을 양산하는 웨이퍼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양산을 외주로 아웃소싱으로 다 맡겨서 돌려서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는 이 두 가지 모델이에요. 그래서 요런 이제 디자인 하우스 또는 칩리스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이 AD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를. 이런 회사들은 요 용역 개발 용역 이런 걸 받아서 요 칩이 잘 됐을 때 이 칩을 제품 양산으로 이어져서 꾸준히 매출을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 이 제품 양산에서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 외부 업체들한테 연락해서 이거 돌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마진만 남기는. 그래서 인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마진을 꾸준히 로열티처럼 받을 수 있는 그런 BM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을 보시면 이 제품과 용역이 이제 크게 보이시죠? 그런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적자 중이고 또 그런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적자 있는 회사를 소개하냐? 왜 적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SMC 이제 VCA에서 얘네가 벗어나면서 그 당시 TSMC로 더 받았던 그 얘네들이 하던 그 칩이 SK 하이닉스 향 칩이었어요. 근데 그 칩이 이제 TSMC로부터 이제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21년, 22년까지는 그 제품 개발 이런 매출들이 같이 발생했었지만 그게 이제 급감하면서 회사가 현재 숫자는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흔히 AD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는 인력이 캡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 회사를 보시면 최근 이제 몇 년간 삼성 이제 DSP라고 하는데 삼성의 밸류체인 안에 디자인 하우스로 들어옴으로써 본 회사가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고 신규 이제 인력을 채용한 게 아니라 숙련공들 이제 이 산업군에 디자인 경험 있는 사람들 위주로 채용을 계속 해와서 급여도 계속 늘었고요. 이 사업 보고서상의 본사의 인원들만 이제 공시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270명까지 늘었고 해외 베트남과 이제 캐나다 등 북미 쪽 엔지니어까지 다 했을 때 현재 500명 정도로 글로벌 디자인 하우스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뭐 GUC나 i칩에 그렇게 뒤지지 않는 인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 비용은 아무래도 TSMC 이제 밸류체인에서 벗어난 이후로 이렇게 뭐 집행하는 모습이 없다가 이제 삼성 밸류체인에 들어오고 최근에 23년 들어서 이제 늘어나는 모습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본주의의 발전은 결국 이 분업화와 전문화로 인해서 생산 효율성을 높여온 과정이잖아요. 그 반도체도 결국 이 반도체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 IP를 다루는 회사, 팹리스 회사, 디자인 하우스, 파운드리, 뭐 오사트라고 불리는 후공정 회사 이렇게 각자 다 개별적으로 발전해 온 상태입니다. 근데 그럼 디자인 하우스가 뭐 하는 회사냐? 흔히 과거에는 이제 최근 레포트들에서는 디자인 하우스로 부르지만 과거에는 칩리스라고 불렀는데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의 연결고리로 팹리스가 설계도를 만들고 파운드리가 생산할 때 그 사이에서 팹리스가 준 설계도를 파운드리가 알아먹을 수 있게 설계도를 이제 바꿔주는 그런 회사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양쪽에서 적당한 마진을 깨이는 어떤 이런 가치 사실상 하단에 있는 회사였다면 최근에는 이런 면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제 아래쪽에 이렇게 그 디자이너스 치미스 디테일로 해서 다루고 있는데 발표 시간 제가 많이 잡아먹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팹리스 업체 입장에서는 그 이게 설계를 할 때 IP라고 해서 그 마스크에 들어가는 설계도에 들어가는 어떤 우리가 코딩이나 또 레고로 생각하면 하나의 어떤 부품 모양인 거예요. 우리가 레고를 만들 때 네모 블록도 있고 동그라미 블록도 있고 사람 블록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 모양을 만들려면 사람 블록을 써야 되잖아요. 사람 블록을 새로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 블록을 I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IP라는 그 사람 블록 또는 네모 블록을 IP 회사로부터 사와서 그 라이센스 비용을 써야 되는데 팹리스 입장에서 그걸 우리가 다 그 비용을 주고 사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디자인 하우스들은 여러 고객사들로부터 이런 디테일하고 짜잘한 수주를 받다 보니까 이런 IP들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 이 칩리스 디자인 하우스 회사들이 IP를 대량 구매함으로써 팹리스처럼 이런 완전 대형 회사들이 타겟하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얘네들은 이것저것 IP를 구비해 놓으니까 다양하게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그 동시에 얘네들은 이제 파운드리 상대로 파운드리한테 야 우리는 요런 팹리스 고객사들이 우리한테 이런 거 맡겨 너네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 디자인 플랫폼에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줄 건데 우리 설계도를 해줄 건데 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팹리스 애들한테 야
얘네 파운드리가 하는 설계는 우리가 제일 잘 이해하고 있어. 너네가 이 설계도 이렇게 만든 거 우리가 요 TSMC 또는 삼성 파운드리한테 맡길 때 우리가 제일 잘 해석해서 넘겨줄 수 있어. 그러니까 양쪽에서 가운데서 양쪽에 다 영업과 마진을 먹는 구조로 바뀐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칩리스라는 표현이 로 불렸지만 이제는 디자인 하우스 또는 디자인 플랫폼이라고 이제 요런 칩리스 회사들 이제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여서 이제 정량적 분석으로 제가 가서 말씀드리면 그럼 왜 이 회사를 봐야 되냐? 이 회사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TSMC 밸류 체인에 있는 디자인 하우스들을 VCA 또 3파에 있는 밸류 체인 회사들을 DSP라고 부르는데 그 회사들 중에 가장 선당 공정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가온칩스가 수주 많잖아. 가온칩스는 마치 TSMC의 GUC처럼 그 파운드리에 속해져서 레거시 공정이나 일반적인 칩 설계를 담당한다면 삼성 파운드리 밸류체인 내에 있는 이 디자인 하우스 중에서는 본사가 TSMC랑 경험했던 게 있고 더불어 3나노, 4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에서의 그런 수주를 받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여기 담아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TSMC의 R칩과 GUC의 주가가 이제 많이 갔는데 거기서 TSMC의 레거시는 GUC, TSMC의 선당 공정은 R칩이라면 우리 삼성 파운드리에서 선당 공정은 누구냐? 이제 ADT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방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RM의 토탈 디자인 에코시스템 생태계에 국내 회사 중에 ADT 테크놀로지만 유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ARM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런 내용들을 여기 이제 뒷받침하는 내용도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본 회사가 그 스타트업 업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쪽과 해서 AI 쪽으로 이제 많이 도약하려는 스타트업 업체의 이런 설계 개발 수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량적 분석 보시면 아까 얘기 드렸던 매출 얘기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SOC 용역이라 해서 이게 결국 그 칩 설계 용역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매출이 상당히 이제 많이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TSMC랑 어그러지고 나서 몇 년 동안 안 좋았는데 왜 안 좋았냐? 왜 그러냐면 이게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TSMC랑 딱 끝났다고 해서 바로 삼성에서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삼성 파운드리가 얘기하는 삼성 파운드리의 그런 설계 도면을 구체화하는 기술과 그걸 해석하는 능력과 이런 거에 대한 적응 기간이 2, 3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이제 그런 매출의 숫자를 못 보여줬던 회사이고 최근에 보시다시피 IP 매입액이 이제 증가를 굉장히 하고 있는데 본회사 이제 원재료 추이를 보시면 국내 IP 매입이 늘었다는 건 이제 삼성향이겠죠 아마 삼성향을 통해서 삼성 통해서 들어가는 턴키가 이제 제품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고 설계 마치고 나면은 그걸 이제 제품 개발까지 들어가는 그 전체 다 통합으로 우리가 한번 칩을 만들어 놓으면 개발 매출까지 얻을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의 같은 그렇게 이제 IP 매입액이 들어와야 턴키 이제 매출을 갈 수 있다고 이제 흔히 개연성 있게 보는데 그게 급증을 했습니다. 이번 23년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상황이고 이 회사 많이 숫자가 나쁘냐 뭐 부채 비율은 조금 높아졌지만 유동 비율이 나쁘지 않고 뭐 대손 충당금 설정이 뭐 높은 편은 아닌 상태로 큰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캐펙스 집행이 이제 유형자산 매입으로 있었는데 이유는 판교 쪽에서 원활하게 이런 반도체 설계 디자이너들을 영입하기 위한 그 위치로 옮겨가기 위해서 이런 캐펙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그러면 야 삼성 파운드리 별로 안 좋잖아. 네, 삼성 파운드리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ADT 테크놀로지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TSMC 밸류체인에는 I칩이나 GUC를 사거나 TSMC 직접 투자도 어떤 주가가 흔들릴 때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또 어떤 가성비, 어떤 뭐
시간 대비 투자해서 영원히 삼성 파운드리가 영원히 죽을 쓸 거냐, 죽을 쓸 거다 생각하시면 이 회사에 절대 보시면 안 되고요. 하지만 뛰어난 2등이니까 뛰어난 2등 안에서 잘하는 회사는 어디지? 라고 보시면 이 AD 테크놀로지가 어떤 우리가 최근에 봤던 어떤 엔비디아의 수주로 인해서 계속 밸류를 받는 한미 반도체처럼 어떤 그런 미래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왜냐면 가온칩스나 에이식이 받고 있는 시총에 비하면 걔네들이 막 몇 조에 에이식도 막 7천억 그런데 얘는 아직 3, 4천억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들어가지 않더라도 조금 흔들릴 때 볼만한 회사다. 같이 우리 공부해보자. 15분 좀 맞추려고 했는데 조금 넘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어, 제가 오늘 가정 이게 행사가 있어서 바로 즉답은 못 드리지만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공부해가는 입장에서 팔로우하고 더 보완해서 전체 채널에 답변이랑 또 요 원 글에 질문 주신 내용들 반영해서 팔로우하고 더 리서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다양한 제품들에 AI 칩이 들어가고 그 칩들을 다 GPU로 감당할 수 없다. GPU는 너무 부피도 크고 비용도 크고 가성비나 뭐 전성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SIC을 쓸 수밖에 없고 그 개별의 A부터 Z까지의 칩 설계를 그 중소형 단에서도 다 맡기고 싶은데 그 중소형 회사들, 스타트업 회사들이 맡길 때 그거를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파운드들이 바로 영업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그 가교 역할하는 디자인 하우스들이 혹은 팹리스들이 직접 하면 되죠. 팹리스들이 들어가기엔 너무 작은 니치한 시장들인 거죠. 하나하나 뭐 밥솥에도 AI가 들어있을 수 있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뭐 우리가 아는 뭐 퀄컴이나 그런 회사들이 대응할 리가 없으니까 다, 다 AI를 필두로 돈 벌기 위해서 다 시장이 나설 때 이제 그런 걸 대응을 디자인 하우스들이 파운드리와 팹리스를 대응하면서 얻었던 IP를 바탕으로 간단한 칩들을 설계하고 그걸 매출을 발생하는 개발과 이제 제품 양산에 매출을 발생시키는 식으로 단기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 중에 삼성 파운드리 내선 과거 TSMC의 밸류체인에 있었던 ADT를 우리는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당장 급하게 사기에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뭐 그런 입장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저 마이크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산 테스단을 준비했고요. 네. 제가 반도체를 그렇게 깊게 아는지는 못해서 좀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두산 테스나는 오삿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삿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인제 설명을 해 보면은 그 전공정을 마치고 그 웨이퍼를 테스트하고 그 패키지하고 그리고 패키징한 것을 테스트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가 이제 점점 더 미세화가 될수록 그런 불량품을 걸러내는 작업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이게 거의 수율이랑 직결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패키징의 중요성도 점점 더 이렇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사 대 기업들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산 테스타는 테스트 공정을 하는 기업으로 이 테스트를 하는 그 목적은 칩의 이제 불량을 선별을 하고 이 불량된 것들을 다시 양품화할 수 있는지 이제 어 확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팩 공정에서 아니면 설계에서 이제 발견된 문제를 보고서 이제 수정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불량칩을 따로 선별해서 패키징이나 테스트 작업할 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웨이퍼 테스트와 패키징 테스트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간에 이제 패키징 공정이 있고요. 그 웨이퍼 테스트는 이 수율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하고, 이제 정기적 테스트나 뭐 온도, 뭐 기능적인 것들을 다 테스트를 하고, 여기서 이제 불량 같은 거는 이제 이제 마킹을 해서 구별하게 해서 나중에 이제 따로 분류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뭐 이제 나중에 또 쓸데없는 것을 계속 뭐 패키징하거나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거는 비용적으로 또 나가니까,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인킹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동영상 보면은 이제 좀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이건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패키징 테스트는 패키징하고 나서 어 그 칩을 패키징을 테스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랑 온도 테스트를 진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 오사드 업체들은 메모리랑 비메모리 반도체를 인제 테스트하거나 패키징을 하는데, 메모리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IDM이 많이 인제, 그러니까 메모리 쪽이 발달했기 때문에 대부분 IDM 그 업체가 후공정 설비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소품종 대량 생산, 그리고 사이클을 타는 성격이 있고요. 비메모리는 반대로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 패키징의 가치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메모리에 대비해서 이런 변동성이 이제 적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지금 보시면은 비메모리 쪽은 두산테스나 LB세미콘, 네페스아크가 있고, 그 메모리 쪽은 SFA랑 FSA 반도체랑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있습니다. 두산 테스나는 지금 시총이 7천억 정도 되고요. 원래는 테스나라는 기업이었는데 두산이 이제 인수를 하면 4,600억의 돈을 주고 인수를 하면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고, 지금 사업장은 평택이랑 안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각각 하나씩 있고, 지금 평택 쪽에 신공장을 하나 더 지어가지고 25년에는 이제 완공을 할 예정이고요. 테스다가 영위하는 사업은 100%다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중에서 이제 웨이퍼 테스트와 패키지 테스트 두 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웨이퍼 테스트를 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거의 90% 이상 매출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뭐 패키지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두산 테스다는 이 그러니까 이런 백그라인딩 이런 공정이랑 이 어셈블리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는 능력이 아주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웨이퍼와 이렇게 패키지를 하고, 이제 이 테스트하는 이 기업은 좀 매출 단가가 좀 특이한데, 다른 거는 뭐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가격으로 Q 곱하기 P로 매출을 산정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웨이퍼를 테스트할 때 그 테스트 시간과 웨이퍼 장당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더 특이한 거는 이제 장비의 이런 등급, 그러니까 성능이랑 뭐 가격에 따라서 시간당 단가가 다 다르다고 하고, 그리고 뭐 인제 칩의 종류에 따라서 뭐 테스트 타임이 다르기 때문에 쪼끔 더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테스나는 SoC, CIS, MCU를 주로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 CIS는 지금 3 분기 기준으로 40%, SOC는 35%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동률은 CIS 70%, SOC 60% 중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테스트 전문 기업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종합 솔루션을 하려고 지금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그 에이펙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 에이펙트 회사는 반도체 패키징까지 가능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메모리도 하고 비메모리도 하고 있는데 비율은 나오지 않아 제가 확인을 못했고 두산 테스나가 갖고 있지 못한 이 패키징 능력을 보유하려고 이제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디일렛 기자가 말한 거에 의하면은 그 메모리 설비가 굉장히 노후화돼 가지고 인수하기가 그래서 비메모리 쪽만 달라고 했대요. 근데 이 비메모리 쪽을 만약에만 주게 되면은 에이펙트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팔 수 없다고 해서 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엔지온이라는 후공정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됐는데 이 기업은 좀 약간 백그라운드가 연마 쪽 위주로 한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에 1년 동안 하는 매출 한 200억 정도? 그래서 두산 테스나가 올해부터 아마 이제 매출 인식이 되면 200억 정도 플러스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산 테스나는 지금 어셈블리가 가능한 기업을 더 인수해서 파이널 테스트까지 매출을 올려서 이게 턴키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 투자 포인트로는 그 삼성 파운드리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금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불신도 많고 뭐 다들 이렇게 좋게 보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작년에 삼성 파운드리 생태계를 위해서 300조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후공정 패키징을 능력 올리기 위해서 그 TSMC 사람인 린징청이라는 사람을 영입을 하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변화를 좀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 어 그 삼성 파운드리와 그 두산 테스나를 분기별 매출을 확인해 봤는데 매출 상관관계는 77%고 이 연도별로 하면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97%. 물론 23년도는 제가 추정해서 넣은 그 금액이라 이게 좀 틀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의 외주 용역비랑 그 두산 테스나 매출액이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91% 정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삼성이 성장하는 것,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투자해서 좀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게 성장을 하는 것은 두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어쨌든 이제 삼성이 지금 다 만년 2위라는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HBM도 2위고 파운드리 쪽도 2위니까 이쪽에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후공정의 테스트 쪽, 뭐 일반 패키징 이쪽에는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계속 두산 테스나가 계속 어,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컨콜에서 삼성은 자기들이 이제 파운드리 쪽은 최대 수주를 달성했다라고 했는데 KB증권에서 21조라고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그 일본의 인공지능 업체에 이나노 반도체를 수주를 했고 또 퀄컴의 그 AP 시제품 개발이 이제 의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어쨌든 3나노를 가장 빨리 한 기업이죠. 근데 물론 수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TSMC도 더 빨리 했고 TSMC는 2나노부터 GAA를 적용할 건데 아마 이제 삼성이 먼저 GAA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2나노에서 그래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제 기술적으로 우위를 더 점하겠다고는 하는데 뭐 그건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KB증권에서도 지금 삼성 파운드리의 고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대로만 되면은 두산 테스나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또 성과를 내고 있는 거는 그 갤럭시 24에 들어가는 이번에 엑시노스 2400을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를 했는데 그 한 2000 뭐 2000점대 뭐 6000점대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스냅드래곤이랑 큰 차이가 많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많은 성능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볼 수 있고, 2022년에는 그 GOS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갤럭시 23에 채택이 안 됐었는데 어쨌든 개선을 해서 지금 변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 그 문제가 되었던 그 엑시노스 2200을 좀 더 개선해서 S22F2에다가 넣었는데, 지금 기존에 원래 그 문제가 됐던 것들보다 훨씬 더 점수가 높게 나왔고, 스냅드래곤 그 스냅드래곤 칩과 되게 유사한 수준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칩의 성능이 점점 고도화가 될 것인데, 그 카메라 같은 경우만 해도 갤럭시 24를 제가 그 매장 가서 한번 봤는데, 이거를 카메라를 써보니까 약간 보정을 해주는 느낌?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쪽도 성능이 고도화가 되고 있고, 이런 그 이역화소를 이제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지금 칩을 넣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테스트를 할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고성능 장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단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피처폰이 스마트폰으로 진화한 것처럼, 자동차도 어쨌든 스마트카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 고성능 칩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그 반도체는 어쨌든 안전성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신뢰성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시간이 증가하게 될 것이 되므로 피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에서도 이 반도체 칩이 지금 계속 선단화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또 피가 또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차량용 반도체에 또 아까 여기 좀 중복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요즘에는 좀 전기차에 대한 그런 뉴스가 되게 안 좋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단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량용 반도체는 계속 시장에서는 성장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반도체 그 자동차가 이제 전정화가 되면은 탑재량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내연기관 대비해서도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규모 한 2.5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의 성능 고도가 될수록 반도체 투입되는 양이 더 증가되니까 Q가 또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2023년 동안 뭐 반도체 수주한 내용들이거든요. 여러 기업들이랑 해서 이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량적 분석으로 넘어가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매출은 상승하고 있고, 한 1년 동안 조금 약간 이제 좀 거의 플랫한 수준이고요. 근데 이제 그 영업이익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이제 GPM이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판관 비율은 좀 반면에 올라가고 있고, 근데 그래도 이제 영어 현금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저 거의 다 플러스이고, 근데 대신 이제 캐펙스가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FCF는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매출의 대부분은 웨이퍼 테스트로 알려져 있고, 수출이 이제 비중이 높고, 웨이퍼 테스트를 보면은 지금 가동률은 70% 이상씩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패키지 테스트는 30% 이렇게 안 좋아요. 그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 테스라는 성기 사업 구조를 하기 위해서 기업을 인수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인수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투자를 해서 생산 능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구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매출액이랑 그리고 웨이퍼 테스트 가동률은 좀 약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GPM도 좀 유사한 것 같은데 상관관계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19년도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 매출 원가의 대부분은 감가상각비가 지금 차지하고 있고, 60% 이상씩. 이게 아무래도 캐펙스가 늘어나니까 감가상각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인건비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된 거고, 판매 관리비에서는 급여랑 지급 수수료가 대부분인데, 이건 제가 지금 어떤 블로그에서 작성한 걸 봤는데, 그 두산의 로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비용이 나가서 이 정도 나갔다는데, 좀 그거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매출 채권은 매출액이랑 유사하고 그림이 매출 채권 회전율이 2 이하로 이렇게 인제 처음 이렇게 하락했는데 이건 좀 트래킹이 필요할 것 같고 대신에 매출 채권은 6개월 이하로 6개월 이하가 100% 이기 때문에 또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리스크는 그 인텔의 인제 저는 최근에 나오는 이런 행동들이 조금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텔이 인제 이번에 발표를 했을 때 수주를 20조 원 받았다고 했고 "30 년에는 삼성전자를 뛰어넘겠다." 이렇게 인제 말을 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 칩이 아시아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50% 까지 끌어올리겠다라 어 올릴 계획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국에 있는 그런 팹리스 기업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조금 이게 저는 부담되지 않을까 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27 년에는 1.4 나노짜리를 개발하겠다는데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좀 그래서 그리고 인텔 그리고 두산 테슬라는 아무래도 삼성 파운드리에 인제 의존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이것도 좀 단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중에서도 인제 두산은 이런 모바일 쪽에 좀 편중된 이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쪼끔 약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은 시장이 점점 인제 뭐 CIS 쪽을 봤을 때는 이런 플랫한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래도 카메라 화素수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어 좀 장비를 더 고가를 써야 되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P가 그래도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 또 반대로 차량용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제 좀 '그렇게 나쁘게만 볼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제 이게 CapEx 비용이 굉장히 높거든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고가의 칩들을 테스트하려면은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2021 년에 한번 이렇게 이 투자금이 800억이 넘고 2022 년에 1,000억, 1,200억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투자 비용을 마련하다 보면은 이제 단기 차입금도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감가상각비 비용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쪼끔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인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새로운 기업들이 진입하기에는 쪼금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론은 어쨌든 삼성 파운드리에 의존하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있고 테스트 사업으로만 인제 100% 매출을 내는 게 쪼끔 단점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분명히 테슬라가 그 터nkey 사업을 하기 위해서 패키징 공정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을 무조건 인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다른 아이디어였는데 테슬라 말고 인수될 만한 회사를 좀 미리 찾아서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인수를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쪼끔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패키징하는 쪽들은 패키징을 하게 되면은 원부 재료들이 인제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은 원부 재료 이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거기서 생각 발생되는 비용도 없다 보니까 이 정도의 이익을 유지하는 건데 그 패키징까지 하게 되면은 이익이 쪼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질 것이다. 터nkey 사업까지 더 수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차량용 반도체 쪽은 15%에서 20%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매출 비중이. 근데 인제 만약에 이쪽으로 계속 수주를 따내서 뭐 30%뭐 이상으로 올린다라고 하면은 뭐 P 증가로 뭐 EPS도 증가하고 리레이팅도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 년에는 그 GOS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을 했거든요. 2023 년은 더 성장할 거거든요, 지금 예상되는 그림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쁜 기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좀 밸류를 제가 측정하기는 개인적으로 어려워서 하지만 지금 그동안 계속 받았던 밸류는 17 배인데 그 17 배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 지금 형성돼 있거든요, PER을 봤을 때는. 그래서 비싼 건 아닌 것 같은데 '투자는 좀 고민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소리 들리시죠? 제 소리도 들리시죠? 어떠실까요, 그러면? 괜찮나요, 이제?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이 정도 괜찮을까요? 네. 네, 처음부터 이렇게 부담을 주셔서 시작하기. 네. 일단 제가 이 기업이나 요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것부터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게 보통 차량 이용하실 때 뭐 저도 그렇기도 한데 요런 왼쪽 그림처럼 해서 그 카플레이나 뭐 안드로이드 이런 걸 연결해서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쓰고 있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운전하면서 쓱 봤는데 이게 너무 그 옛날 스타일인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연령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요 오른쪽에 있는 요런 그 옛날에 카팩이라고 해서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연결해서 쓰던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너무 옛날 스타일인데 2024년에 이제 스마트카로도 간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바뀔지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보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 요 그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자체 내비게이션에서 모든 게 다 되는 게 맞으니까요. 유튜브를 보든 뭐 하든. 네.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어 역시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SDV라고 해서 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자동차가 스마트카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이라고 하는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게 되면 뭐 어떤 거라고 하냐면 그 아이폰 같은 거 생각하시면 iOS 업데이트가 되면 어떤 하드웨어 성능도 더 좋아지잖아요. 그 오류도 개선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OTA라고 하는 이런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차량도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겠다, 성능들을. 그런 건데 이거를 당연히 가장 제일 잘하고 있는 건 테슬라고요. 테슬라는 이미 이거를 한 10년 전서부터 하고 있었고, 대표적인 예시로 주로 나오는 것들이, 얘네가 처음에 차 나왔을 때 차체가 너무 낮아서 돌들이 막 튀니까 이게 화재 위험도 있고 고장날 위험이 있어서 AS가 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리콜 같은 게. 근데 일반 차량 회사들 같았으면 그거를 다 이제 정비소로 불러가지고 꽤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테슬라는 요거를 여기 보시면 서스펜션 제어 소프트웨어 요거를 딱 수정을 해서 바로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차체가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OTA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이름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이 될수록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중요성, 활용도가 높아질 거다. 이렇게 될수록 완성차 입장에서는 비용도 절감하면서 성능은 더 높일 수 있고 차량의 어떤 그 잔존 가치는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전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그래서 이런 차량용 소프트웨어 시장이 어떠한 시장이냐라고 보면 당연히 뭐 성장은 15% 20%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시장에서는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시간이 한 3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과한 업체들이 좀 과점하는 경향이 좀 생기고 진입 장벽도 좀 있고요. 그래서 한번 납품하면 대신에 이게 어떤 최적화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좀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한다. 그리고 단가 인하 압력도 다른 부품 회사들보다 훨씬 적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환 과정을 보시면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내용이겠지만, 뭐 ECU라고 해서 그 차량에 들어가는 전자 제어 장치가 있는데 요게 일단 좀 통합이 돼야 되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뭐 60에서 100개 정도 들어가던 게 3, 4개 정도로 줄어야 통합이 되어야
이제 SDB 전환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ECU가 줄어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선 업데이트를 하기에도 좀 용이해지고 차량의 배선이 좀 줄어드니까 무게를 더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이게 플랫폼화가 돼서 그 원성차 브랜드 내에 있는 다양한 모델들을 다 비슷한 구조로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ECU가 통합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차량용 OS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PC 사용할 때도 저희 뭐 윈도우나 맥 같은 거 OS를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자동차에서도 ECU를 구동하려면 OS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QNX, 뭐 리눅스,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종류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몰랐던 사실인데 그 차량 하나에도 OS가 여러 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QNX면 QNX만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역별로,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렇게 영역별로 OS를 다른 걸 사용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뭐 ADAS 쪽은 뭘 쓰고 인포테인먼트 쪽은 뭘 쓰고. 근데 보통은 지금은 안정성에 있어서는 QNX OS를 좀 많이 쓰는 편이고 인포테인먼트 쪽은 리눅스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좀 많이 쓴다고 합니다. 네. 그러한 상황이 있고 근데 이 OS를 또 이 자체 개발을 하려는 어떤 그 진영이 좀 있습니다. 현대차, 뭐 테슬라,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은 OS를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포드나 GM이나 좀 미국 쪽 회사들은 안드로이드 OS를 좀 쓰려고 하는 지금 어떤 구도 상황인데요. 이게 자체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소프트웨어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성이 점차 올라갈 걸 알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도권을 좀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쪽 수익성이 좋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자체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회사들의 면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나름 자금력이 있거나 사이즈가 좀 좋은 회사들이 보통 자체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에 이런 어떤 주도권을 좀 잡아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뭐 나중에는 소위 말해서 껍데기만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위기 의식 때문에 자체 어떤 OS 그리고 자체 플랫폼을 최대한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는지는 여기 제가 이미지를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쨌든 지금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리고 기술 협력이 필요해지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컨텐츠 수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문제를 느꼈던 것처럼 컨텐츠를 조금 더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차량에서 그런 수요들이 증가할 거다라는 게 기본 어떤 전제고요. 그래서 오비고의 역할은 여기서 좀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비고 회사를 보시면 이게 지금 주가 상황이고요. 어, 갖고 계신 분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참 처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14,300원의 기술 특례로 상장해서 최고가 3만 원 정도 찍었다가 지금 8,300원 뭐 수준이니까 한 4분의 1 토막 되나요? 뭐 그 상태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1,000억 선 정도 되고 있는 상태고요. 얘네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솔루션 사업이라고 부를 거고요. 하나는 콘텐츠 사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콘텐츠 쪽은 아직 신사업이라서 좀 그건 뒤쪽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솔루션 쪽은 뭐 얘네 제품군이 AGB 브라우저, 앱 프레임워크, SDK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앱 구동이나 개발할 때 필요한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들웨어라고 해서 OS와 소프트웨어 사이에 들어가는 그래서 OS 위에서 소프트웨어들이 좀 수월하게 작동해주는 역할을 공급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그냥 차량 안에서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앱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그 글로벌 3대 차량용 소프트웨어 업체고요. 그러니까 OTT 영역에서 주로 조금 더 뭐랄까요 이렇게 그 발군의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나 웨이브, 왓챠 이런 것들을 차량에 적용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밑에 이 제품에 대한 설명들은 어느 정도 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 저런 제품을 파는 회사고 그럼 매출은 어떻게 인식이 되냐라고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공동 연구 개발이라고 해서 이거는 완성차 회사들이랑 개발을 같이 하는 동안에도 조금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우리 제품을 그래도 써서 너네가 개발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돈을 줘라고 해서 한 프로젝트당 5에서 10억 정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이 끝나고 실제로 차량에 탑재가 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차량이 팔릴 때마다 대당 로열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조합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대당 1에서 7달러 정도
받고 있고요.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유지 보수 매출이 발생되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공동 연구 개발로 시작해서 로열티 매출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까지 이런 선순환 구조의 매출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중은 보시면 지금은 이제 로열티보다 공동 연구 개발 요 파란색 이게 한 50% 되고요. 로열티가 한 35% 정도 됩니다. 특히나 로열티는 이제 원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 마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익 레벨을 측정할 때에는 당연히 로열티 레벨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 로열티 매출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얘네 주요 고객사는 당연히 지금 현대기아 쪽이 가장 크고요. 원래는 르노, 닛산 쪽이 가장 컸었는데 현대차가 이제 얼마 전에 고객사로 들어오면서 현대차가 한 40%, 그다음에 르노, 닛산 쪽이 30% 정도 됩니다. 이외에도 뭐 도요타, 폭스바겐 좀 있긴 한데 메인 고객사는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LG전자나 모비스를 통해서 납품하는데 이게 뭐 제네시스는 LG전자를 통해서 들어가고 현대기아 그 차량은 이제 모비스 통해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어쨌든 얘네 사업 계획 자체는 지금 현대차 쪽에 최대한 집중을 하자 이런 상황입니다. 파이가 더 크니까요. 뭐 이런 사례들은 여기다 적어놨고요. 실제로 실적을 좀 보시면 이게 21년부터 해서 적자 많이 지속되다가 23년부터 터닝을 슬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BEP 레벨 수준에 거의 다 왔고 연간으로 봐도 이런 상황이고요. 그 매출액을 좀 이제 분해해서 보자면 요 그 파란색 바 요게 로열티 매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로열티 매출이 23년 2분기에 비중이 확 올라갔죠. 그래서 45%까지 올라갔습니다. 연간으로 봐도 요 파란색 로열티 비중이 한 40% 가까이 왔고요. 그래서 왜 그럼 이렇게 올라갔나라고 보면 작년 2분기 그때가 딱 로열티 올라갔을 때가 현기차에 납품을 시작한 때가 딱 요때예요. 그래서 보시면 현대 기아차의 국내 판매량이랑 거의 유사하게 추세를 움직이기 때문에 요때 납품 시작했으면 이제 4분기에도 좀 올라갔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게 연간인데요. 연간으로 봤을 때 로열티 내수 쪽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거는 LG U 플러스라고 하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LG U 플러스가 현대차의 통신을 공급을 독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OTA 같은 걸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마침 또 LG U 플러스가 오비고에다가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비고 입장에선 LG U 플러스를 끼고 같이 현대차에 들어간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뭘 하냐 하면 OTT 관련된 이제 웹 솔루션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말하면 유튜브 볼 수 있게 해주고 왓챠, 웨이브, 유플러스 TV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너무 구식인데 했던 것처럼 미러링 방식으로 핸드폰 연결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차량 내부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 자체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2분기부터 국내 모든 현대기아차 차량, 그러니까 현대기아차의 국내향 제품들에는 다 들어가고 있고요. 대당 지금 한 2,000원 정도 로열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대략 계산해 보면 현대기아차가 1년에 국내 판매가 100만 대 정도 되니까 한 2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해외 쪽은 지금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정도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쪽이 판매량이 훨씬 많아요. 국내가 100만 대면 해외가 600만 대이기 때문에 이쪽이 주요 업사이드 요인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이건 하반기쯤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얘네가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라고 보면 지금 최신 플랫폼은 다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내년까지는 이 플랫폼이 안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해외죠, 해외. 요거는 대신증권에서 얘네 로열티 매출 추정한 건데 이게 나온 지가 좀 돼서 그런지 이때는 해외 것까지 다 합산해서 계산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한 것보다는 좀 불리시한데 추후에 언젠가 혹시라도 해외 쪽이 다 뚫린다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주 잔고를 보면 이게 오른쪽에 이 회색 바가 수주 잔고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2개월 아까 2분기 정도 레깅 시키면 얘네 매출액인 영업 수익과 대략적으로 유사한데요. 뭐 이렇게 보면 올해 말부터 내년 그쵸 올해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매출액이 올라올 수 있는 기한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주 내역들인데 수주 잔고가 지금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LGU 플러스랑 그 공동 개발한 게 좀 큰 게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건이냐면 이제 24년도 이후에 토요타 차량에 들어갈 인포테인먼트 쪽 개발을 같이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내에 판매되는 토요타 차량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 한 70억 정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 안 드렸던 컨텐츠 사업 쪽 요거는 지금 사실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건 아니라서 근데 회사가 하고자 하는 신사업 쪽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얘네가 제일 하고 싶어하는 결국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건 컨텐츠 쪽이에요. 그래서 컨텐츠나 뭐 앱스토어 쪽을 좀 하고 싶어 하는데 뭐 카페이먼트 그러니까 차량에서 결제하는 시스템 아니면 AI 플랫폼 이런 거를 제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CES 2024에서 오비고 데일리 브리핑이라는 어떤 그 서비스를 출시했고요. 요거는 NC소프트랑 같이 했어요. 그래서 NC소프트가 만든 LLM 모델 바르코 LLM이라는 걸 적용한 서비스고 일단은 무료로 좀 탑재를 시킨 다음에 서서히 좀 과금을 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것만이 아니고 옛날에 닛산 그 원래 주요 고객사가 닛산이었으니까 닛산 쪽에다가 알렉사를 탑재했던 레퍼런스도 있었고요. 또 캐럿 퍼 마일 보험 그 자동차 보험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네이버 클로바 이런 쪽이랑도 AI 관련돼서 좀 협업하고 있던 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다만 아직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 네. 그래서 이 사업 보고서에 보시면 VPA라고 해서 지금 AI 비서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옛날 말로 하면 비서인 거죠. 이 비서 같은 거를 말에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기사들 여기 다 링크해놨고요. 그래서 경쟁사는 일단 국내에서는 별로 없는데 해외 쪽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3대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비고, 그다음 더 큐티 컴퍼니, 엑세스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그 큐티 쪽이 제네시스에 납품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21년도에. 그리고 이번에 큐티 회사는 노키아 기반, 그러니까 노키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모바일 쪽도 하고 전자기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나 OP 추이는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이게 큐티 재무제표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 쪽은 오비고가 최근에 국내 물량을 전부 다 가져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현대차의 모든 벤더들 중에서 로열티를 받는 업체는 오비고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그래도 대기업이 좀 돈을 주고 써야 하는 어떤 비즈니스를 갖고 있구나라고 봤고요. 얘네 110명 사원 중에 80명이 연구개발일 정도로 좀 기술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적어놓은 사항들인데 지금 최대 주주와 대표이사가 좀 다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원래 황도연이라는 분이었는데 2016년에 지분을 넘겼어요. 효림그룹의 장영준, 장병원이라는 분한테 넘겼습니다. 네, 이 장영준 이분은 현대차 세일즈 마케팅 하던 분이었고 효림그룹, 그러니까 저걸 인수해간 효림그룹은 원래 전장 쪽 사업을 많이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상관없는 쪽 회사들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지금 최대 주주들이 3년 의무 보유 조건이 있었는데 이게 올해 6월에 3년이 끝나요. 그래서 혹여라도 좀 팔고 나가고 싶다면 주가를 많이 올려야겠죠. 아까 차트를 보신 듯이. 그리고 과거 3자 배정 금액과 지금 주가를 비교해 보면 우리 사주 정도랑 지금 비슷하고요. LGU 플러스는 12,000원 들어왔고 공모가는 14,300원입니다. 현재가는 8,500원 정도고요. 네, 비용을 보시면 이런 회사들은 특징이지만 거의 다 급여고요. 그 급여 빼고는 사실 뭐 특별히 돈 나가거나 뭐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정적인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제 이 비용 이상 매출이 나와지기만 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연간으로 보면 계속 150억, 160억 요 정도 비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 매출만 넘어서면 다 이익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로열티 매출 아니면 컨텐츠 매출 이런 건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그 IR 자료 낼 때는 뭐 한 50% 이상도 가능하다.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표를 보면 뭐 현금 흐름표인데요. 분기별로 봤을 때 좀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형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장주의 시그널로서 손익보다 먼저 현금 흐름이 턴한다는 측면에서 좀 좋은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연간으로 봐서도 좀 이렇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도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그러니까 뭐 고객사들이 다 메이저라서 99% 3개월 미만. 그래서 대손 충당금 우려도 낮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재고 자산 없고요. 부채 비율도 그 IPO를 통해서 자금을 땡겨왔기 때문에 부채 비율 10% 정도입니다. 뭐 리스크로는 많이 있는데요. 일단 딴 거보다 완성차 쪽에서 혹시 얘네가 대지화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당연히 뭐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일단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지형상 완성차들은 약간 지금 좀 협력이 필요한 상태라서 자체적인 OS와 자체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려다 보면 직접 그걸 다 개발하는 어떤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보단 적합한 회사의 어떤 그 뭐랄까요 벤더를 확보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차종이 워낙 많아서 테슬라는 사실 차종이 별로 없어서 다 직접 할 수 있는데 현대차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걸 다 대응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좀 노비고 같은 회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그 논리고요. 두 번째는 오토웨버입니다. 오토웨버가 아무래도 이 현대차 그룹 내에서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을 다 담당하기 때문에 오토웨버가 하지 오비고가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일단 오토웨버는 경쟁이 아니라 고객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가 자체 OS를 구축하려고 할 때 오토웨버가 모빌지라는 걸 공급을 하고 오비고는 그 중에서 일부를 맡고 있는 그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오토웨버는 오비고의 고객사입니다. 그다음에 해외 납품 실패. 이거는 현대차 아까 말씀드린 하반기에 결정될 것이다라는 그 부분인데 이런 거는 이제 현지의 통신사랑 협력을 좀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를 LG U 플러스랑 같이 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이게 통신이 들어와야 그렇게 구동이 되는 거잖아요. OTT라는 것은. 그래서 현지 통신사랑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는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QT, 그러니까 얘네가 안 하면 QT가 할 가능성이 꽤 있으니까 QT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랑 21년 이후에는 소식이 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오비고가 국내 물량을 담당한 것 플러스 유튜브를 또 적용을 시켰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래서 해외에서는 유튜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떤 레퍼런스로서. 근데 그런 걸 현대차에 이미 다 맞춰서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체 OS가 실패할 수도 있지 않냐.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도 사실 위험해질 것 같긴 한데 자체 OS 측면에서 가장 위협적인 것은 안드로이드 OS입니다. 안드로이드 OS 같은 경우에는 뭐 앱스토어까지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위협적인데요. 그래서 뭐 북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쓰는 모습도 있어서 그런 좀 힘들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현대차 쪽은 아직 자체 OS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더 최악의 경우에 다 안드로이드를 하게 되더라도 오비고는 안드로이드 쪽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이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아예 역할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은 보면 이거는 뭐 사실 다 추정이니까요. 뭐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24년 올해는 일단 뭐 타 고객사는 그냥 리니어하게 성장한다라고 봤고 24년 5년 현대차는 뭐 해외 쪽은 올해 10%만 적용하고 내년도에는 한 40% 적용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추산해 본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멀티플은 뭐 피어 그룹들이 25배에서 35배 받는데 뭐 풀로 땡겨서 받긴 좀 그렇고 한 25배 정도 준다고 하면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0% 정도 업사이드가 나올 수도 있겠다. 물론 최적의 베스트 케이스일 경우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대신증권에서 추정했던 자료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업 선정 조건은 전 5개 좋습니다. 일단 뭐 주가 소외돼 있는 거, 그다음에 올해 작년보다 좀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Q 관련해서는 수출 Q 관련해서는 세모 정도 아직 모르니까요. 메이저 고객사 수주 잔고 늘었다. 그리고 혹시 AI 쪽으로 붙으면 이것도 숨겨진 내러티브까지 해서 5개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이긴 한데요. 뭐 모든 게 다 확실해지고 나면 주가는 이미 뭐 달라져 있을 테니까요. 그 전에 어느 정도 올해 아마 현대차가 인베스터 데이 5월인가요? 뭐 6월인가? 이때쯤 하니까 그때쯤 되면 다시 또 SDV 얘기 계속 나올 것이고 혹여나 그때쯤에 얘네가 해외 쪽 대응을 한다라고 시작이 된다고 하면 좀 소지가 될 것 같아서요. 그 전에 미리 스터디하는 차원
한번 봤는데요. 뭐 자체 OS가 될 거냐, 뭐 안성차가 내재화하면 어떡하냐 이런 리스크는 당연히 계속 존재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얘네는 말씀드린 대로 유일한 로열티 벤더다. 그리고 올해부터 국내향이 원래 작년에는 절반만 반영됐었으니까 올해는 풀리 다 반영될 거고, 비즈니스 모델상 매출액 올라오면 레버리지 터질 수 있다. 그리고 해외 수주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은데 지금 기대감은 아예 없어 보인다. 낙폭화된 상태로 보인다. 네, 그리고 AI 쪽으로도 스토리가 붙을 수 있다. 네, 여기까지가 요 오비고에 대한 어떤 정리 사항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이제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1년 전에 발표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1년도 지나기도 했고 이제 그래서 엑셀 시트도 업데이트할 겸 회사 변한 거 있나 살펴볼 겸 해서 같은 종목 발표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주가가 많이 올라서 회사에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길래 올랐나 살펴볼 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는 회사인고 하니 일단 간단합니다. 그래서 LM 시스템이랑 LM 가이드라는 거를 일본 THK라는 회사에서 가져다가 파는 회사예요. 그래서 삼익 THK는 이제 핵심이 이 LM 가이드, 아까 LM 시스템을 일본에 있는 THK라는 회사에서 갖다 파는 회사고요. 그럼 이 LM 시스템이라는 게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이제 공장 자동화 같은 거 할 때 이제 반도체건 웨이퍼건 뭐 LCD건 공장에서 이렇게 물건들 직선 운동을 해서 정확한 위치에 오차 없이 다시 내려줘야 하는 그런 공정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칩들을 일정 거리만큼씩 반복적으로 옮겨서 공정을 디자인할 때 이제 사용되는 기계적 장치고요. 그래서 이게 마찰 계수가 낮아야 하고 정확한 거리만큼 이동해야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제약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일본 THK한테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서 수입해온 기술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파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LM 시스템 매출 비율이 47%인데 영업이익이 좀 낮아요. 얘네가 로열티도 줘야 하고 해서. 근데 제가 이 회사를 그때 발표드렸던 이유가 메카트로 시스템이라고 얘네가 이제 주문을 받아서 이런 로봇, 반도체용 로봇이나 LCD용 로봇을 만들어서 해당 산업 공장에 판매하는 그런 그런 분야를 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발표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교한 직선 운동 아니면 이런 뭐 프레임, 바닥 이런 거를 수입을 해서 제공을 하고 얘는 단순히 유통을 하는 LM 시스템 유통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요 LM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만든 로봇 시스템을 주문 생산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간단한 직선 운동 같은 거를 해주는 수입,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만든 메카 시스템. 원래 이게 22년도 3월까지 22년 3월까지 발표할 때 내용이었고요. 근데 이제 뭐 최근 사업 보고서나 다른 걸 살펴봐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LM 시스템은 대리점에 물건 뿌려주고 있고, 메카트로 시스템 수주받아서 생산하고 있고, 주요 납품처도 반도체랑 LCD로 똑같이 표현돼 있는데, 통화할 때마다 자기네도 2차 전지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여전히 원래 이런 작은 기업들은 잘 사업 보고서 변경 안 하고 문구 그대로 사용하니까 뭐 그런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 내용도 이제 뭐 1년 동안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주력 품목은 LM 시스템이고 메카트로 시스템으로 반도체랑 뭐 디스플레이 쪽에다가 자기네들이 제공하고 있으며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어서 뭐 장비 검사, 레이저 수리 이런 데 사용되는 장비를 제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네. 뭐 요새 그래서 로봇 테마로 최근 1년 동안 분류는 됐었는데 사실 뭐 로봇 테마 타고 이제 뭐 다른 레인보우나 그런 애들처럼 상승했던 적은 없는 회사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상승했는데 이게 그 1년 동안 생긴 제일 큰 변화가 이 덴마크에서 이런 로봇팔 정교한 로봇팔을 사다가 유통하는 사업을 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회사의 로봇팔을 사다가 뭐 판매하는 사업을 하나 시작을 했는데 뭐 해당 매출이나 이런 건 뭐 크게 없는 거 그래도 계속 회사가 이제 LM 시스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메카로 신산업 시작을 했었고 22년 정도까지 자기네가 신장비 개발하는 거에 욕심을 냈고 거기에 이제 덴마크, 유럽 쪽 로봇을 유통하는 것까지 해서 확실히 로봇 쪽에 계속 회사가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본에서 좀 이제 정교한 부품을 만드는 기술 계속 가져다가 로열티 지불하면서 팔고 있고 유럽 쪽 로봇을 유통을 하고 있고 이제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에 메카 시스템을 개발해서 수주 주문 생산하고 있다.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1년 동안 주가 변화를 보시면은 최근에 상승을 꽤 많이 했는데 이게 일본 THK랑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흰색이 지금 일본 THK라는 회사 주가거든요. 그래서 일본 THK 주가를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일본 THK가 오르기 시작하길래 한국 것도 오르겠구나 싶긴 했었는데 좀 이렇게 반응이 크게 폭발적으로 좋긴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유도 보면은 일본 THK도 이 그 시카고 PMI 따라 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가 좀 공장 설비 관련된 거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PMI 지수 따라서 전체적인 주가 흐름이 좀 좌우되는 경향이 있고 그 PMI에 따라서 일본 THK도 오르고 그다음에 최근 국내에 좀 한번 오르면 좀 다들 탄력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있는데 거기에 좀 삼익 THK가 잠깐 흐름을 탔던 거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오를 만큼 회사가 좋아졌냐? 그러니까 제가 1년 전에 주장했던 그러니까 얘는 로봇 테마는 못 하고 있지만 로봇 관련 주고 PMI는 코로나 때 이후로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주가는 무조건 오를 거다라는 내용의 발표를 작년에 드렸었는데 그래서 올랐는데 그럼 제대로 회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그러면 지금 살펴보면요. 그 코로나 때 망가졌던 흐름을 최근 보면 회사가 똑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부터 22년 2년 동안 살아났었는데 최근 23년 3분기까지 살펴보면은 매출액 감소 추세고 GPM도 감소 추세고 OPM도 감소 추세고 심지어 OPM은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급 최저고요. 그래서
주가는 올랐는데 주가는 그러니까 PMI 오르고 뭐 일본 THK도 오르고 하니까 당연히 오르듯이 올라서 그러려니 하고 여태 지냈었는데 좀 살펴보니까 매출액부터 좀 이상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관 비율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GPM도 당연히 코로나 제외하면은 역대 최저까지 내려왔고 매출액은 말씀드렸던 대로 하향 추세고요. 그래서 유형별 매출액도 살펴보면 이 메카트로 시스템이 오르는 걸로 제가 이제 좀 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발표를 드렸었는데 전체 매출액이 줄면서 당연하게도 메카트로 시스템도 역대 최저값으로 좀 내려왔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메카트로 시스템까지 줄고 있어서 회사 지금 흐름 자체는 이렇게 주가에 비해서 좋은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지금 기분 나쁘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좀 찜찜하게 보이는 게 재고 자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재고 자산 회전율까지 지금 역대 최대값으로 증가하고 있고 재고 자산 늘고 재고 자산 회전율까지 올라서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거 아닌가 싶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재고 자산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 좀 심각한 것 같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매출액은 점점 주는데 재고 자산만 계속 올라가서 뭐 어쨌든 흐름 자체가 좋은 것 같진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생산 실적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매출액 오르고 솔직히 매출액 좀 떨어지고 재고 자산이 올라도 잠깐 지나가는 건가 생각할 만도 한데 이게 올랐던 생산 실적보다 근 1년 동안 다시 평년만큼 떨어져서 이게 회사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다시 원래대로 회귀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산 실적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동률도 보시면은 주가가 20년, 21년도에 이제 상승 추세였었는데 그게 여지없이 그냥 다시 꺾여서 예년처럼 다시 공장 가동률들까지 쭉 떨어졌고요. 심지어 연구개발비도 계속 상승하던 추세였다가 코로나 때 한번 꺾였는데 그래도 21년, 22년도 연구개발비 투자하는 거 보면서 혹시나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또 과거처럼 20년도까지 연구개발비도 떨어졌고요. 뭐 그래도 다행히 제품 가격은 원재료 오를 때마다 상승시켰어서 22년 4월에도 한번 제품가 인상은 해서 그래도 마진율은 그래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 모든 악재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익률 자체는 최근에 많이 올라서 사실 PBR도 좀 비싸고 PER은 그래도 갭은 좀 있는데 PBR이 많이 올랐고요. 뭐 주가가 최근에 많이 뛰었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장점은 그 수많은 로봇 테마주들 중에는 그래도 제일 LM 시스템이라는 현금 흐름 LM 시스템이라는 자기만의 영역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계속 돈은 벌고 있고 그걸로 계속 로봇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단이 더 이상 아니고 상단이고 그래도 단점이 여전히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이제 작년에 주장했던 것만큼 이제 다 나와서 이제 회사가 숫자가 이제 계속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였다면은 더 관심을 갖고 보자라고 제가 발표를 원래 계획은 그거였거든요. 주가가 많이 오르길래 드디어 회사가 변했나 보구나 하고 발표 준비를 했는데 준비하고 보니 회사가 뭐 제 짧은 식견으로는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서 혹시 다들 안 갖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크게 관심 갖지 말고 좀 더 기다렸다가 여전히 투자하던 대로 좀 내려오면 관심 갖는 게 적당한 기업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관련 내용 공유 드리려고 발표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굳이 네. 이게 한번 그래도 예, 예, 한번 발표했던 종목이라 이게 그래도 좀 사후처리라 그래야 되나? 그래도 좀 공유는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입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고요. 소비재 기업이고 의류를 판매하고 있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드리게 될 이유는 뒤에서 좀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D2C 기업으로 예전에 한창 인기가 많았었던 그 에코 마케팅과 경쟁 관계를 좀 가졌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젤라또랩이나 국민 PT 그리고 잭시믹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서로 이제 경쟁 관계를 가지면서 성장을 했었던 네,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에코 마케팅도 안 좋아지고 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도 안 좋아지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잊혀진 그런 종목이 된 것 같은데요. 젤라또랩이라든지 구미 PT 같은 그런 적자 사업들을 최근에 정리하면서 가장 잘하고 있는 잭시믹스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그 매출 비중인데요. 지금 현재 브랜드엑스 저기 잭시믹스 매출 비중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잭시믹스에 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국민상점이라는 HMR 그리고 이루다 마케팅이라는 디지털 종합 광고 대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에서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하는 것은 중간에 보시는 이제 시장과 경쟁사 부분에서 특히 중국 쪽에 좀 어,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각 시장별로 좀 나눠서 보게 되면 한국의 경우에는 잭시믹스가 MS로는 1등이라고 하고요. 2등은 안다르, 3등이 뮬라 이렇게 일단 포진해 있다고 하는데 네, 요거는 뒤에서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뭐 브랜드나 가격 측면에서 1등을 하고 있는 회사니까 그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별도 언급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인데요. 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해외 진출을 해서 약간 성공하고 있는 곳이 일본 시장입니다. 일본 시장에 그 레깅스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원래 그 기본적으로 이제 유행했던 그 스포츠 브랜드들의 레깅스가 많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잭시믹스가 진출을 해서 22년도에는 30억 정도 매출을 했고 23년도에는 75억 매출을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2배 이상, 2배 조금 넘게 성장을 했죠. 또 마지막은 이제 중국 시장인데요. 지금 중국이
GDP가 많이 올라오면서 중산층들이 건강에 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그 요가나 필라테스를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중국의 잭시믹스도 진출을 하게 적극적으로 또 진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중국 때문에 투자해야 된다는 건 시장에서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거든요. 1월 달에 IR에서 24년에 50개 오프라인 점포를 만들고 한 개 점포마다 10억씩 매출을 연간 10억씩 매출을 내겠다라고 좀 그런 공격적인 IR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에는 100개 점포를 100개까지 늘리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의 상한가에 가깝게 아마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왼쪽 편에는 이제 뭐 그동안의 그 히스토리들을 좀 적어 놨었고요. 중국에 진출하는 거는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한번 진출을 했었다가 기존 파트너사가 이제 좀 코로나 영향도 좀 있고 회사의 영향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건지 그렇게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4년에 파우첸 그룹이라는 다른 파트너사와 함께 계약을 하고 이번과 같이 좀 공격적인 이 중국 진출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GDP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룰루레몬이 중국에서 아시안핏을 런칭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미엄 제품군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다르기는 한데 중국 시장은 중국의 레깅스 시장은 아직 성장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룰루레몬이 레깅스 시장을 좀 열어주고 그 밑에서 가성비 제품군들이 따라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이제 잭시믹스한테는 조금 좋은 환경이 마련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진출 50개 점포 여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밸류에이션을 24년도 걸 해봤을 때 한 45%에서 60% 정도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가정을 해보니까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지금 사야 되냐라고 하는 거에 약간 오히려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일단 중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사업별 매출액 추이를 보면 그 파란색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가 잭시믹스입니다. 매출액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 내수 시장이 수출 비중이 거의 한 10%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가 이제 내수라는 뜻인데 그러면 한국에서의 매출이 거의 성장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파란색은 매장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회색 같은 경우에는 매장당 매출입니다. 이게 분기마다 점차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게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내수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런 지표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인데 신규 고객층이 남성이 좀 증가하고 4050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네, 요거는 이제
그 숫자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긍정적인 거지 엄청 긍정적인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리스크인데요. 사실 그 투자 포인트보다 리스크가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려 섞인 내용들이 좀 많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중국 디플레이션입니다. 중국에서 돼지고기 소비가 굉장히 많아서 돼지고기 가격을 갖고 경기를 이제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그 돼지고기 가격을 보면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디플레이션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왕왕 들리고는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거차오나 아니면 중국에서는 또 이제 레깅스 중국 본토의 레깅스 브랜드들이 안타 같은 그 대기업들을 한테 M&A가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레드오션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안다르는 계속 잘한다고 하고 매출액을 보면 약간 안다르랑 잭시믹스랑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빈집이 털릴 가능성, 아니, 빈집이 아니라 본진이 털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4번, 5번에 대한 거는 그냥 뭐 제 생각이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왜 미국을 진출 안 할까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얼마 전 공시에서 잭시믹스 USA랑 계약을 취소를 했거든요. 코로나 영향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는 쥐지를 친 것 같습니다. 룰루레몬도 있을 거고 최근에 보면은 알로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가성비 브랜드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먹히지 않는다. 그리고 이 생각보다 레깅스가 좀 체형을 좀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룰루레몬이 그것 때문에 중국에서 아시안핏을 발매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 아이디어였지만 실제로 이제 나타나는 조금 다른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IR 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세 개의 그림과 그림이 이제 23년도 1분기, 중간에 있는 게 23년도 2분기, 마지막 밑에 있는 그 네 개의 장표가 23년도 3분기입니다. 근데 초반에는 판매 채널별 매출도 알려주고 자사물 누적 가입자 수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자사물 재구매권 비중이나 객단가, 매장 수 이런 거를 굉장히 상세하게 숫자를 기록을 해줬는데 이상하게 뒤로 가면 갈수록 중국 진출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지 이 숫자들에서 대해서는 이제 조금씩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사물의 회원 수가 350만이라고 한 게 가장 최근의 뉴스인데 그 이후에 그 숫자가 그렇게 검색되는 게 없습니다. 원래 이런 게 잘 되고 이러면은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이게 둔화 단계에 오지 않았나, 성장이 둔화 단계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장표를 세심하게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재무제표 안에서 이연 수익의 고객 충성 제도의 숫자가 생각보다 분기별로 보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 산다는 뜻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3번이랑 4번에서 보시면 이게 그 카드 결제 데이터 뭐 이런 걸로 해서 추론하는 그런 사이트던데 여기에 보면은 재구매율이나 평균 구매 횟수 이런 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잘 팔려야 되는 자사물이 약간 정상 역할을 자꾸 못하는 것 같다라는 숫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회원수 증가율도 5 번에서 보시면은 증가는 하지만 증가율이 많이 낮아졌죠.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개인 투자자분께서 자사몰의 그 리뷰 수를 이렇게 끌고 와 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게 있던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리뷰 수도 지금 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계절성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쪼금 다시 좀 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간에 기본은 할 것 같거든요. 국내에서는 안다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지금 현재 매출을 유지한다라는 가정하에 어 이제 중국 진출을 본격화하는 24년 5월부터 5월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이에 이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5월, 6월이 돼도 어 이 사실 저희가 얼마나 매출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어쨌든 간에 한 4 개월 이상의 시간이 주어지면 주가가 출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그때 한번 매수를 해 보는 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다르는 네 좀 많이 좋아진다라고는 들었습니다. 네 에코 마케팅만 보면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 제가 브랜드는 생각이 안 나는데 잡화파는 그쪽이 좀 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 중국 시장이 여기 빨간색 그래프 두 번째 빨간색 그래프인데 중국 시장이 이게 2021 년도 아마 데이터일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레깅스 시장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성장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얼마나 이제 중국에서 마케팅을 잘 하느냐, 파트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아닙니다. 중국에 진출을 했고 아시안핏을 런칭해서 반응은 상당히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어, 예, 잠시. 예, 아, 화면이 보이시나요?
반갑습니다. 오늘 MIT액을 발표하게 되었고요. MIT액에 대해서 발표하기 전에 이제 본 차트에 대해서 이제 밸류 FS 양식을 사용했고, 예, 투자에는 제가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텐트 제품입니다. 스텐트라는 거는 뭐냐면